지금부터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 중랑개방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랑개방 1기 총무 한수연입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많이 떨어도 많이 이해해주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깨어있는 시민의 공부방 1기 동기님들, 지역주민, 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깨방 1기를 수료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때의 감동과 열기가 공부방 안에 가득한 듯합니다. 그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 8월 깨방 1기 정모 및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일본의 경제 침략의 의미와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을 지역위원장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선선하죠? 네, 활동하기 딱 좋은 낮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오늘 의미가 참 각별한 게 중랑개방, 중랑구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부방 깨방 이제 일기를 다 마치고 그동안 이 후속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모여서 소위 작전을 여러 번 짜시더니 처음 내놓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우리가 6강 동안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일기 함께 들었던 분들과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 이것을 또 공개해서 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들 제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느라 바쁜데 그래서 6관 그냥 딱 끝나고 나서 바이바이 해도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일기 개방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건 우리 뭐 지역 사무실에서나 우리 보좌진들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어떤 분을 모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강의를 듣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대단한 열정이고 의지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님들, 운영진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뭐 평일 저녁이고요. 요즘 하도 이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그냥 정보의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래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없으면 여기 왔겠어요? 이 한일 관계 복잡하고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짜 애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첫 번째 준비한 분들이나 두 번째 여기 참석한 분보다 더 대단하신 분은 오늘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영모 교수님이세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전문가이시니까 마침 이제 방학을 맞아서 우리 김미희 위원장님하고 또 평소 서로 그 사이고 저도 몰랐더니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로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활동을 속속히 다 그동안 제가 보통 페이스북에 어쩔 땐 하루에 막 4개도 올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막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런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일본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성까지 함께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돌파하는 데서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최근 금요일 아침마다 라디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 문제 가지고 몇 번 토론도 했고요. 지난번 JTBC 밤새 토론에 가서도 이 한일 문제 가지고 막 세게 대한민국당하고 붙었습니다만은
저야 사실은 이런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정보 정도의 어떤 수준이지만 오늘 이 분야의 가장 탁월한 전문가께서 아마 이 한일 관계, 특히 아베 정권, 아베 정부의 그 속셈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말씀을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 세 번째 정말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이영모 교수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요. 저 또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의원님을 소개하는 이런 날이 오네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중랑 깨방 특강을 위해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본 전문가 이현모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모 교수님은 일본 도쿄 치바현에 있는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로 정치행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작년부터 중앙학원대학 법학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단과대학 학장입니다. 참고로 일본 대학은 외국인에게 박사학위를 잘 안 주기로 유명한데요. 와세다 대학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세 번째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베의 오만과 복선, 이후의 한일 관계를 예측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이현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박홍근 의원님과 여기 중량구 깨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1990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유학 간 건 아니고 저는 여기 깨방의 중량 여성위원장이신가요? 김미애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포천 과 강원도 철원의 적경기 관인이라고 하는 인구 4,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깡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가론을 팔아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저는 이제 대고생 다 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러게 이제 원래는 고국에 와서 이제 교권 생활을 할까 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모로 정황상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대학에 이제 거기에 취직이 돼서 전공은 정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째 그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가사부터 시작해서 조교수, 중교수, 교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년 4월부터 거기에 이제 학부장.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은 학부장은 교수들끼리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 제가 유일하게 외국인이었었는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마침 또 학부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일본 도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본 동료 교수들 술도 좀 같이 먹으면서 표다지기를 또 해서 재선을 해서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시국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왜 아베 정권이 왜 일본이 이 시기에 이건 제가 보기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된 게 1965년입니다. 1965년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는 한국이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봤을 때 일본에 있어서는 한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봉이죠, 봉. 예. 근데 이게 경제 보복이라는 게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원래 무역 적자가 나는 나라에서 우리는 맨날 니네들하고 무역해도 적자만 나니까 좀 바꾸자, 좀 개선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일본은 자기네 나라한테 매년 흑자를 제공해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네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면서 제재를 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아베 정권이 그런 막 무모한 이런 경제 보복까지 하게 됐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 준비를 못했고요. 단지 이제 두드러다 이렇게 필요하면 여기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얘기는 일본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산 독재가 독재. 예. 장기 집권이요. 예. 그리고 또 있으십니까? 예를 이어서 세습 정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기 집권, 세습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본이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제도 인류가 아니에요. 경제도 아마 제가 보기엔 2류쯤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는 뭐 3류, 4류 정도 돼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에 건너갈 때만 해도 90년대에 제가 갔습니다만 90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차이는 약 20배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저는 또 특히 또 이제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울 생활이 그렇게 뭐 오래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쿄라는 대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압도당하고 선진국이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놀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30년을 쭉 거기 도쿄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0년 사이에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이고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일본은 이제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월세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학생이니까 방을 이제 원룸을 구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복도방에 가서 얘기를 다 하고 뭐 이제 한 달 월세가 얼마고 다 하고 마지막에 복도방에서 소개하면서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학생인데 집 방을 좀 빌려주겠냐 하면은 국적이 한국이라고 그러면 이론지하에 노 합니다. 노 하고 그 이유가 김치 냄새 난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방 빌려주면 뭐 서너 명이서 와서 쓴단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유학생들이 한 명만 계약하고 둘이서 살고 셋이서 살고 그러면 흔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복도방을 다니고 해서 방을 구하고 했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일본에 가면은요, 젊은 학생이 이제 유학으로 일본에 가잖아요. 그럼 일본 여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와서 너 뭐 BTS 아냐 뭐 하냐 하면서 한국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한국 남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유학 갔던 우리 친구들이 우리는 참 불행한 세대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90년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한류가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2년 월드컵 끝나면서 2003년부터 이제 NHK에서 겨울연가, 일본에서 이제 후유노 소나타, 겨울의 소나타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 공전의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아줌마 부대들이 배용준 용사마라고 해서 따라다녀가면서 이제 한류붐이 막 밀기 시작하면서 한국 남자들 인기가 막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근데 우리는 이미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우리 이제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참 와서 좋은 시간 보낼 텐데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GDP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정확히는 2.6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30년 동안에요. 제가 느낀 건데 일본은 90년부터 계속 장기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80년대는 굉장히 일본이 그 흥청망청해서 버블이 한창 거품 경제가 한창일 때 있어요. 그때는 뭐 일본에서 그 저기 미국의 뭐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뭐 사들이고 부동산을 막 사들이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갔던 때였는데 그게 사실은 다 거품이었거든요. 그게 91년도에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 일본이 불경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또 언론에서는 뭐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일본은 쭉 보면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년 뭐 경제 성장률도 1% 정도 성장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이렇게 답보 상태가 왔는데 처음에 30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만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의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 지금 아베 정권을 비롯해서 일본에 지금 그 이끌어가고 있는 자민당의 그 중심되어 있는 그 아베를 둘러싸고 있는 그 측근들 이 사람들은 이 한국에 대해서 이걸 아직 몰라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아베 정권을 그 떠받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그 일본 회의라고 일본은 니폰 카이기라고 합니다만은 아마 그 얘기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아베 정권을 지탱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 한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하고 일본 통밀까지 쫓아온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라든가 우리나라 그 한참 못 살았을 때 그때 이미지를 갖고 지금도 한국을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베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기다리면서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한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은 의미에서 이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일본의 대학에서 뭐 19살부터 이제 21살, 22살까지 뭐 얼라들만 데리고 맨날 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학생 애들만 데리고 강의하다 보면 뭐 교수가 왕이죠. 뭐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사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65세가 이제 일본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배움을 찾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강의실에 한두 분이 계시면은 참 강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쉰소리를 못하니까 제대로 90분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막 그 얘기는 이제 일본 애들 젊은 애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진취성이 없어요. 그 진취성이란 뭐냐면은 뭔가 그 해보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한번 미지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그 마인드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한국, 중국, 대만, 미국 이 교환 유학생 제도가 있어서 매년 그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이제 교환을 이렇게 서로 해서 몇 명씩 받아들이고 보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매년 청원 그 교환 유학생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 정작 일본 학생들은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냐? 장학금도 주겠다. 가서 교문도 넓히고 구체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도 쌓고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보내도 싫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안 해도 졸업하고 나면은 취직도 될 거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취직만 하면은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한다. 그런 것들이 벌써 뭐 한 10수년 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근무하는 이제 다른 그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이제 외국인 서들이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 학생들을 봤을 때는 일본의 장래도 이제는 굉장히 어둡다라는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잘 나갈 때 70년대, 80년대 이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더라도 일본의 비즈니스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도 보면 그 열혈 비즈니스맨이라는 그런 용어가 70년대, 80년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뭐 어디든지 보내만 주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당연히 어디든지 회사를 위해서 단신 부임하는 건 뭐 당연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어갖고 단신 부임 시키면 안 된대요. 그것도 이제 무슨 뭐 하라스멘트 뭐 그런 거에 걸린다 해서 단신 부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이 그 경제 부흥하고 선진국으로 대열에 들어서면서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인구도 줄고 있고 더군다나 이 고령화, 노령화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일본이 지금 작년 기준에 거의 29%입니다. 30%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 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역동성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그래도 일본이 버틸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제조업 분야 이런 기술이라든가 숙련공이라든가 우리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 세계 분야라든가 다 이런 게 일본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런 데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버티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정치가가 일본어로 다메다메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안 돼, 뭐 그런 말인데 이 정치가 제대로 시대를 보고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베 정권이. 근데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 교대목에서 이제 책을 한번 선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깨끗다라는 것은 이제 왜 이 책을 냈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전제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어떻게 변해서 우경화가 됐는가 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잘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우경화가 됐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가 또는 아베라는 사람,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때 보면은 어때요? 인상이 굉장히 탐욕스럽게 노예관 정치처럼 이렇게 보이죠. 정식이 오래 하면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바뀌나 봐요. 그 아베 신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키도 크고 원래 키 커요. 키도 크고 방송용으로 하면 안 되는 좀 멀대 같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금수저 있죠, 금수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자기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고 후원의 물 받아서 이제 1994년 당선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아무도 주목 안 했었거든요. 뭐 그랬던 사람인데 정권을 뭐 지금 2차 복귀해서 지금 7년째 그리고 옛날에 2006년에 일했으니까 거의 한 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수상으로 타반이 있다 보니까 사람 인상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힌트 여기서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만 아베 수상이요 일본어를 잘 못해요. 발음이 짧아요. 발음. 예. 그러니까는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베 수상 텔레비 영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혀짤배기 소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언변이 이렇게 사사사수 나오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인상이 많이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예측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 정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급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바마 시대하고 틀려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만나고 그런 거를 뭐 2번이나 만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동북아 질서는 뭐냐면 미국이 형님이고 최고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보스가 이제 일본이에요. 그리고 꼬봉이 한국. 그러니까 이거 미, 일, 한 이렇게 되는 게 일본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구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 모드로 막 바뀌기 시작하더니 미국 트럼프 형님이 아베는 당선됐을 때 그냥 조금 달려가서 인사하고 골프도 같이 쳐주고 굉장히 접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속닥속 하더니 뭐 김정은이하고 만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일본이 그 뭐랄까요 한반도 그 문제를 둘러싼 그 과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흔히 저변 패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베가 굉장히 군기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점이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베 수상으로서는 뭐 선거용으로 했다든가 여러 가지 축소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유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한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은 거기서 뭔가 자기도 끼고 일본도 어차피 북한하고 수교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이제 아베 너도 일로 와, 너도 껴줄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러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괴짜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이 하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소외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동북아 질서에서 그 트럼프 큰형님, 아베 둘째 형님 그리고 한국 막둥이 이렇게 했던 게 이게 한국이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용납하기 힘든 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력의 격차. 이게 뭐 여기서 GDP가 뭐 20배 이상 차이 나는 나라가 어느새 정확히는 아마 2.6배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굉장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5,200만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일본은 1억 2,700만이거든요.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그리고 면적으로 따져도 우리 남한만 따지면 홋카이도보다 조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뭐 얼추 4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따져보고 있을 때 결국은 한 사람당 한 사람 따지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뭐 대등하거나 아니면 추월할 그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위정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 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못 살던 시대 60년대 일본이 기술 이전해주고 뭐 차가 빌려주고 뭐 이랬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속이 좁아요. 속이 좁다 보니까 이 대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참에 이제 한번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는 한 3, 4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일본에는 그 우익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일본 회의와 같은 정말 그 극우단체,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하나의 우익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우익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넷 우익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해요. 하여튼 그 댓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그 기사가 나오고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제가 본 것 중에서 그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게 댓글 하나가 6만 개가 넘더라고요.
6만 개.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아세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여기 혹시 조선일보 보시고 관계자분 계시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넷 우익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제공해 주는 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친절하게도 일본어판으로 제공을 해줘요. 일본 포탈에. 그 일본 포탈이 제공하면서 한국 신문에 나온 그 헤드라인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좀 더 과격하게. 교묘하게 일본어로 비틀어서 그 일본 그 나오게 되면은 일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우익, 넷 우익이라는 무리들이 뭐 달려들어갖고 그냥 뭐 거기 댓글을 엄청 달아요. 근데 댓글 내용이 다 뭐냐? 전부 한국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좋아요가 뭐 한 댓글에 정말 제가 기록으로 세웠을 때 6만 3천 개가 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넷 인터넷을 무대로 해서 굉장히 우익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만드는 넷 우익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3,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경제 보급이라는 거. 뭐냐면 한국은 항상 일본이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딴지를 걸고 막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생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참에 한번 혼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 우리가 지금 뭐 기술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거 제공하고 있는 거를 딱 끊어버리면 한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금방 수출이 막히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20% 30% 뛰어오를 것이고 한국 경제는 다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무역 수출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걸 3, 4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는 뭐 공공연하게 나왔고 그거를 이제 아베가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외에 구체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정통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좋든 싫든 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강호의 고수들이 참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책을 쓰면서도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그런 고수들한테 걸릴까봐. 야, 그거 틀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걸릴까봐 사실은 그걸 제일 신경 쓰면서 그 사실 확인 같은 거 하나하나 안 틀리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책을 자기가 쓸 때는 자기 거지만은 써놓고 나면 이제 독자의 몫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틀린 부분이라든가 많이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반대로 일본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 없습니다. 진짜 일본 텔레비 방송이 요즘 맨날 신나서 지금 한국 가게 하고 있거든요, 맨날. 근데 거기 나오는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불러서 하면은 제가 좀 깍두기가 생각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 출신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의 대학에서 교수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 전문가라는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말하면은 완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라 그러죠? 토착 외교라고 하나요? 완전 일본을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코멘테이터 나오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 일본은 그런 낮에 하는 프로는 굉장히 시사성이 예민한 문제인데도 대부분이 뭐 코미디언이라든가 가수라든가 연예인들이 코멘테이터로 나와요. 그럼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게 전부 한국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맨날 징징거리냐 이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얼마나 비아냥을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래 안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열받아서 제가 조금 혈압이 좀 높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비아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일본 보통 사람들이 여론이 뭐랄까 한국에 대해서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성향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역시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한류 체인지 차분이 2002년도에 이제 2003년부터 불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보면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엄마는 맨날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툭하면은 뭐 어디 뭐 배용준 따라간다, 어디 따라간다,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한국 부르는 거를 엄마가 하고 있는 거를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음악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학생들 보면은 거의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저한테 와서는 뭐 선생님 BTS 아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친척이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인 받아달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친한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강의를 한 150명, 160명씩 이제 강좌에 오는데 매년 젊은 애들 한 150명씩 친한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십몇 년째 지금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는 제가 친한파를 만들어서 나중에 대통령 표창을 쏘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 뭐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또 단지 흠이 뭐냐면 역사를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지 않아서 안 배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좌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3.1 부대라든가 1923년에 관동 대진이라든가 조선일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남경 대학살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면 한 100명 있으면은 아는 학생이 2~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탓할 건 아니고 기성세대를 탓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지역적으로 빠져버렸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본의 정치가 삼류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에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나서 1960년이 지나면은 뭐 전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거든요. 하면서 7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력으로 우뚝 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6.25 전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운이 좋거든요. 그 좋은 나라인데 사실은 그거를 견인한 것도 사실은 정치예요. 사실 정치가 그 나라의 중장기 비전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실시하니까 그게 따라가서 가는 거지. 일본의 정치를 보실 때 그냥 뭐 옛날에 뭐 8월 정치라든가 뭐 세습 정치라든가 뭐 수상이 뭐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만 보고 일본 정치는 3년 다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정치의 그런 역기력이랄까 그런 좋지 않은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치가 제대로 비전을 길을 잡고 국책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큰 아주 혜택을 입은 거는 물론 큽니다. 큽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끌어온 그 정치 집단이 다름 아닌 자민당이라는 겁니다. 자민당. 그러니까 일본인들에 있어서는요, 이 자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신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민당이 정말 그 55년에 자민당이 생기는데 55년부터 이때 이제 자민당이 처음으로 보수 연합으로 이제 자민당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자민당은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금도 그 집권 여당이거든요. 근데 자민당이 정치에서 정권 여당에서 물러났던 게 딱 두 번 있어요. 그게 1993년 그리고 2009년 딱 두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1993년 이때는 뭐냐면은 호소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반자민당 전부 연립 정권이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을 정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연립 정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때 이제 1년 조금 되는 시간을 이제 정권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권에서는 내려왔지만은 국회 내 의석수는 제1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만 못 찾아야 한 거지 제1당이었던 거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자민당이 참패를 해서 정권이 바뀐 게 2009년입니다. 이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해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민주당 당선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시는 분, 하토야마 전 총리 그 사람이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됐는데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처음 생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3년 3개월밖에 못 가요. 민주당이. 3년 3개월이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에 요때 다시 아베가 정권을 탈취하면서 지금까지 쭉 아베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라는 사람은 요 2006년에 한 번 1년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1년하고 2012년 12월 이후에 지금부터 해서 8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하나 깨지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국회가 개원된 게 1890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메이지, 그다음에 다이쇼, 쇼와 그리고 이제 헤이세이 그리고 이제 레이와가 됐잖아요. 이 5개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 수상들이 지금 아베 수상이 이제 98대인데 실제로 한 사람이 몇 번씩 수상을 역임한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역임한 수상자는 그 역임자는 61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98대 수상인데 역대 최장수, 그러니까 제일 오래 수상해서 그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아베 신조가 전후 그 명시부터 지금까지 합해서 지금 3위입니다. 3위. 근데 그 기록이 8월 20일 날 깨집니다. 8월 20일이 지나면 2위로 올라갑니다. 역대 중에서. 그리고 요것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11월 22일인가요? 11월 달 되면은 2위에서 1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은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일본의 근현대사 15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최장수 총리 역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 그 대학교 student 친구들한테 약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 앞으로 20년 있으면은 집회에 아베 신조 얼굴 들어갈 거다. 야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건가? 뛰어나서 장수를 하는 건가?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일본의 자민당이 이렇게 우경화됐는가?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원래 일본은 1945년에 패전하지 않습니까?
이 패전하면서 이제 미군의 간접 통치를 받죠. 이게 이제 1952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조약이 이제 발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자민당이 55년에 생겼습니다만 원래는 보수연합이에요. 보수연합. 근데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라는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은 제1차적으로 일본은 경제개발을 무조건 최고 목표로 경제개발 성장,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안보. 이 안보 문제는 미일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미국한테 시켜달라 그러고 우리는 최소한의 안보 그 지출만 하면서 그 남은 여력을 전부 경제성향에 쏟자 하는 게 이 자민당의 원래 보수 분류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책이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위대라는 그런 군대는 있지만은 미군한테 뭐 기지도 제공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경제 성장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해왔는데 사실은 1993년 되기 전에 아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1989년에 리크루트 사건이라든가 1990년에 사과와 큐빈 그 사건이라든가 그런 대형 그 스캔들, 우리나라에서는 게이트 무슨 게이트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자민당이 굉장히 파벌 정치도 움직이는 시대인데 그거예요. 리크루트 사건은 리크루트사가 주식을 상장할 건데 상장하기 전에 유력 정치가들한테 이제 주식을 주고 상장한 다음에 차익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해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사과 큐빈의 그 당시 이제 자민당의 그 부총리하던 카네마르 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억 엔을 와이로 수령한 게 발각이 돼서 발각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자민당이 너무 근권 정치에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소장파 의원들이 정통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잘 안 먹힙니다. 안 먹히다 보니까 이 자민당에서 그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을 해버려요. 자민당을 나와버립니다. 자민당을 나오면서 이 1993년에 반자민당 연립 정권을 만들어서 정권을 세워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1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자민당은 다시 또 연립정권으로 다시 또 그 정권 집권당으로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그 보수 본류들, 원래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하토야마 먼저 수상이라든가 그리고 오자와 이치로라든가 지금은 뭐 거의 이름도 듣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총망받는 정치가였죠. 40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보수 본류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친한파 국회의원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보수 본류들은 그 미일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한국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동북아 질서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관계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제 그 전격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든가 그 맺기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면서 자민당에서 빠지니까 자민당의 비주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은 지금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면은요 아마 텔레비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형적인 일본 있잖아요. 이빨 이렇게 주색처럼 나와서 형처럼. 아마 이런 사람을 하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실은 A급 전범이에요. 그 전쟁 전에는 만주의 그 상업 그다음에 상공부 그 만주 개척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적을 그랬던 그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A급 전범으로 체포돼서 그 마스가버 프리즌이라고 이제 투옥되는데 참 운도 좋아요.
또 그게 또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또 공직까지도 복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상까지 올라갑니다. 수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미일 신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60년대 일본도 데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좌파 우파의 대결이.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그 강경한 그 반대에 붙이셔서 이제 하야를 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 사람이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보수의 방류, 그러니까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원래는. 원래 일본 자민당의 보수의 본류는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그 뭐 재상 중에 재상이라고 지금도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 사람이 본류거든요. 이 본류 세력들이 이렇게 쭉 왔던 거고 요 방류, 기시노부스케를 중심으로 한 요 방류 세력들이 90년대 이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키우면서 전면적으로 자민당 내에서 실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베 신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내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라는 세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정치력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민당을 이끄는 것은 그 기시노부스케를 정점으로 하는 그 보수의 비주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평화헌법 개정, 지금의 일본 헌법은 점령군에 의해서 강요된 헌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인 우리들이 자주적인 헌법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필두로 해서 이런 그 과거의 점령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전전에 일으켰던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뿌리가 와서 지금 아베 신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사실은 90년대,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자민당의 그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이 되면서 그 지금 자민당이 우병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건 사실 극우단체입니다.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극우단체가 아베 자민당을 굉장히 협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천황제의 복귀. 지금 천황은 상징적인 천황이잖아요. 이 지금 새 헌법에 의해서 그 과거 명치 시대 때처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그 천황제,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제국주의와 같은 그런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일본 회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자주 헌법 그러니까 헌법 개정 그리고 전사에 대한 지금까지 그 보수 본류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 침략 전쟁 했던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하는 그런 그 마인드들이 컸었는데 이 비주류 세력들은 뭐냐면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침략 전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잘 아시죠? 네. 대동아 전쟁이죠. 얘들이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가 유럽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식민지가 되는 것을 지들이 해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도와준 거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거를 떳떳하게 지금 내놓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그런 일본 의회 그런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아베 신조 자민당 특히 아베 내각을 굉장히 협조하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왜 그 아베 신조하고 그 자민당하고 그 일본 회의하고 협조 관계에 있냐? 아베 신조 총리는요, 아베 신조의 정치적 목적이 최종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예. 전쟁을 이제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면은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지금의 헌법은 잘 아시는 대로 평화 헌법이잖아요.
평화헌법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구조. 일본의 헌법은 이제 전문가 103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어갖고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무기도 갖지 않고 뭐 전술 갖지 않고 부대도 갖지 않고 교정권도 일체부터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1조 1항, 2항이 있기 때문에 요 조항대로라면 일본은 절대로 군대도 가져서는 안 돼요. 교정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헌법에서는 그렇게 정하더라도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치안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이제 약 24만 명의 이제 자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군대라고 안 하고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는 그런 부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자위대도 보면은 우리는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계급도 옛날에 그 전쟁 때는 그 썼던 계급을 전혀 안 써요. 왜냐하면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급도 그런 것도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구조가 있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아베 신조가 뽑히면 여기에 3조를 하나 더 추가시키자 이거예요. 뭘 추가시키냐면은 자위대가 아니라 요걸로 국방군을 하자 이거예요. 국방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군이죠. 그러니까 자위대가 아니라 국방군으로 하는 거를 3조를 추가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최종 목표는 이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요거를 지워야 돼요. 사실 이게 있으면은 국방부를 줬다가 해도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구조 평화헌법의 그 1조 2조를 다 삭제하면 아마 이게 반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요 국방부를 추가하는 거로 개정을 하면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일본의 지금 헌법은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당시 1947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그 여성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구조만 딱 요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그 논리와 함께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혹시 나중에 이제 헌법 개정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일본국 헌법 69조를 보면은요, 69조는 뭐냐면은 그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양원이잖아요. 근데 그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를 국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헌법심사위에서 우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 이제 중의원에다가 이제 넘깁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폐안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게임 오버가 돼. 그래서 요번에 7월 21일 날 일본에 참여연 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베는 사실은 좀 더 의석을 넓혀서 지금 중의원은 지금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여원은 3분의 2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3분의 1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4명이가 모자라는 그런 상태로 3분의 2에서 물론 가반수는 훨씬 넘었죠. 근데 3분의 2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그 69조가 3분의 2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9조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과반수로.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여론이 더 많아졌을 때 기회를 봐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과반수 이상이면은 발의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지분 사태를 받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론을 또 형성시킨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계적 개헌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69조라는 이 절차를 정한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사실 3분의 1을 넘기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하들이 높기 때문에 우선 요거를 어떻게든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방부만 추가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것도 다 빼버리면은 지금 보수들이 꿈꾸는 그런 자주헌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이제 아베 신조 그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이제 일본 말로 뭐 간발을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분발해서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겨우겨우 중의원 참여원을 통과해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관문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국민투표를 해죠.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우리도 옛날에 그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했잖아요. 거기서 유효 투표수의 유권자의 과반이 아니라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뭐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아마 50% 60%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최소 30% 40%만 올리면은 개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전국적인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왜 개정해야 되는가라든가 이게 뭐 강요된 헌법이고 자주헌법이 아니고 뭐 너무 7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떠맡아서 하고 있는 게 일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의는요 그 아베 정권의 행동대장이에요. 전국에 도도부위원회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시정촌이라고 하는 지자체, 기초지자체에도 약 300개 정도 지부를 두고 정도적으로 전부 높여져 있습니다. 그 일본 회의라는 우익 조직을 통해서 그 헌법 개정의 단위성 내지는 여론을 계속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헌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논하는 사람은요, 흔한 말로 저 또라이 또 한마디 한다 이런 식의 그 인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력이 반반.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노력해온 거예요, 사실. 이 30년간 노력해온 성과가 이제는 거의 찬반 여론이 50-50 정도로 여론조사 보면 6대 4 정도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6대 4 정도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말 그 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투표를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여론조사에는 대답하지만은 투표하러 안 가요. 일본의 투표율 낮잖아요. 또 젊은 사람도 투표도 안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하는 40% 사람들은 아마 투표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6대 4의 일본도 반대한다고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 회의가 전국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여론을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일본 회의가 꿈꾸는 그런 명시 시대 때 같은 그런 전전의 그런 진국주의 혹은 군국주의와 같은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아베 정권에서는 전부 법제화해서 전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회의와 이 아베 정권의 관계 그리고 일본 회의 내에는요 또 하부 조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회의 신도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종류 있잖아요. 신도 정치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곳에 뭐 아베 신조 아소프로라든가 현역 자민당의 수상 경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뭐 특별 고문
뭐 고문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4차 내각에서 그런 일본 회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80%가 그런 모임에 다 속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정권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우려와 이런 거름이랄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행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저 책을 쓰면서 저의 예상으로는 내년도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아마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 개헌의 액션을 아마 아베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예상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형태를 봐서는 이제 일단 한국하고 이 무역 보복이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거를 우선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는 한국 전문가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역으로 일본은 자기네가 선진국이 잘 나가는 시대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 소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몰라요.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고 뭐 한국의 그 BTS 멋있더니 그리고 뭐 무슨 뭐 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치즈 떡볶이도 맛있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알아도 뭐 한국의 뭐 경제가 어떻고 그거는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아베 정권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지금은 내색을 안 하지만은 굉장히 그 속을 끓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7월 1일 날 이제 그 처음에 반도체 그 세계 품목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그 재고 삭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일본 안가기, 뭐 안사기 이런 이제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안가기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서는 보급을 별로 안 하는데 일본의 지방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지역은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 우리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까지. 특히 뭐 대마도 같은 데는 96%가 한국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지역인데 지금 뚝 끊겨갖고 뭐 사할 문제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큐슈 지방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그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서 그 관광 가이드 옛날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자갈로 팔아서 유학간 게 아니라 제가 벌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공부보다 알바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이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그 알바를 관광 가이드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니면서 다 다녀봤는데 그런 데를 왜 가는지 좀 모르겠어요. 뭐 가봤자 모래 해변가밖에 없고 뭐 한국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옛날부터 한국 관광객들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안 가본 데를 가는 그런 이제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녔겠지만은 요 근래 3, 4년 사이에는 더 많이 그냥 굉장히 한국에서 뭐 정말 연간 720만 명인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우리 한국이 두 번째예요. 중국이 거의 800만 명. 그리고 우리가 720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을 합해서 거의 과반 이상이 되고 이럴 정도로 많이 왔는데 대부분 막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대도시보다도 지방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천지라든가 그런 뭐 휴양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좀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계속 그 공급원이 됐던 한국 관광객들이 발이 뜨겁니까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지나서 지금 8월 말 되고 이제 8월 달 결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9월 달 한 3개월만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아베 정권도 점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이왕 터진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정말 이웃 국가로 그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또 이왕 싸움을 보러 왔으니까 그거는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효과가 있는 게 그 관광지, 관광 그리고 불매운동도 사실은 텔레비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뭐 한국 사람들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으니까 괜찮대요. 조금만 지나면 지들이 일본 제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몰래라도 사서 다 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텔레비에서 공영방송에서 해요.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여름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아주 약을 살살 이렇게 올려요, 텔레비가 항상. 그러니까 텔레비를 안 봐요, 저는. 근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또 그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보긴 보는데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참에 이왕 싸우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요. 이 제대로 붙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인을 모르냐면은 우리가 그 IMF라든가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도 치른다라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에서도 견디면서 이렇게 그 자생력이 굉장히 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침략을 한 번도 안 당한 민족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그 포텐셜이라는 게 있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국 사람들 흔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리면 진짜 무섭다는 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참에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을 건드린 거를 이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사실은 우리도 많이 타격이 크고 서로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충돌을 좀 만들어서 서로가 자존심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해주길 바라긴 하는데 그건 이제 정치의 역할이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씀해야 되나 그래서 패는 놈만 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놈만 죽이면서 이제 하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물론 아베 정권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도 좀 한국에 대한 그 시선,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거기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뭐 일본의 그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뭐 외국에 나가고 있고 뭐 배우를 하고 진취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은 오랜 세월 그냥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수준만 하면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마인드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팽배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데모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그 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은 데모를 안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래요.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데모를 하는 나라 지금 홍콩 지금 무슨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아랍에서 뭐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많잖아요. 그럼 후진국이라서 그런 거야.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일본에 사실은 추측이 되는 또 세대가 되죠. 그러니까는 일본의 미래는 이렇게 밝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뭐 만화하고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느끼면서 사실은 90년대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시당하는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 한 수 두 수 아래로 봤던 그런 차이였었고 98년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뭐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한려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이제 파트너십. 근데 사실 말이 파트너지 실제로 한 수 아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009년인가 그랬습니다. 2009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가 1년 그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전제품은 일제가 최고였잖아요. 소니, 뭐 도시바, 사이버, 내셔널 뭐 있잖아요. 파나소닉이라든가. 일본의 주요 8개 가전업체의 전 매출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쇼킹했나 봐요. 사실. 어느새 삼성한테 먹혔다. 그 다음부터는 그 TV 그 프로가 삼성 연구하는 프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역으로 벤치마킹을 삼성이 왜 삼성이 이렇게 그 약진을 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뭐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TV에서 보다는 게 참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보는 시점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러면서도 삼성은 결국은 자기네 일본 기술자들을 다 빼가서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해도 깨끗하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실은 일본에서 제가 30년 살면서 배운 처세술 중에 하나는 뒷담화를 잘 까요. 뒷담화를 잘 까기 때문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제가 피곤해도 꼭 얼굴을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없으면 제 뒷담화 분명히 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깔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얼굴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장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은 그 우리는 보통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호가 어떤 면이 친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네가 잘못했어라든가 이런 식의 그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네가 잘못했어라는 일만 안 합니다. 남을 자기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혼내와 닷대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표시를 어디서 하냐? 그 사람 없을 때 까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우리 교수들 세계에서도 하나 만약에 낙감으로 해서 없으면 걔 얘기를 2시간 동안 술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는 대놓고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생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싸움 잘해요. 저도 유학하면서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 들이받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끼리는 싸움이 안 납니다. 그 야쿠자라든가 이런 애들 그 족국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싸움을 하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싸움이 없으므로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실은 정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그 1970년대에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그 수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위치전적인 그 수상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소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입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영접한 사람이라 정말 입지전적으로 출세해서 수상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그 국교 정상화를 시킨 그 중국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오록이 하나 있는데 그 일본어로 보게 되면은 정치는 숫자다. 그리고 숫자는 힘이다. 힘은 돈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그 뭐냐면 정치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좋은 말은 숫자지만은 속어로도 하면 뭐라 그래요? 쪽수잖아요, 쪽수. 쪽수가 많아야 정치도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쪽수를 움직이려면은 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원천이 된다는 거고 그 쪽수를 많이 확보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 자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정치의 오야분들은 이 자금력이 굉장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 그
선거구제도 바뀌고 정치자금추정법이라는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금권 정치라든가 이런 데 만연하다 보니까 그 정치 자금을 지금은요 기업도 정치 헌금으로 20만 원 이상 하면 그 기업명을 제공자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뭐 자민당의 정치 헌금했다 무슨 뭐 다른 뭐 입헌민주당에 따르면 사실은 자기네 그 정당색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나타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은 그 파벌들이 옛날에 돈을 모으던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파벌 정치가 파벌이 있긴 있는데 자민당 내에서도 옛날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대신 뭘 만들었냐면은 재미난 건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그 정당 조성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조성금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거를 매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법을 개정하면서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정치 자금을 우리가 그럼 우리 세금으로 정치 자금을 대주자는 게 정당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이게 실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1인당 250엔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250엔을 그 계산해서 매년 300억이 좀 넘어요. 이 돈을 세금으로 각 정당의 의원 수 그리고 투표율 그거를 계산해서 그 매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민당 같은 경우가 약 160억 엔을 받아요. 160억 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자금인데 이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을 이제 자민당 총재가 지금 수상이거든요. 자민당 총재가 이걸 또 배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각 의원들 수와 맞춰서 주는데 이 자금을 수령을 안 하는 정당이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성해주는 조성법, 정당 조성법 자금을 수령을 안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말하는 그 논리는 뭐냐면은 국가로부터 정당이 정당 운영 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용 정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멋있죠? 무슨 당인지 아세요? 일본 공산당입니다. 일본 공산당만 안 받고 다른 당은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250엔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기준으로 250엔을 했을까? 책을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책을 안 읽어보셨구나. 이게 1993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94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값으로 정당 조성비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한 잔에 뭐 4,500엔 하니까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막 우병우의 길 걷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 이거를 오해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일본의 수상 권한이 훨씬 셉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그 법안 제출 권한도 없어요. 전부 다 의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부 수상이 가져 있어요. 법안 제출도 할 수 있고 예산 편성도 전부 행정부에서 합니다. 물론 나중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민당 총재 입보로 수상이기 때문에 이 정당 조성비 이거를 또 분배하는 역할,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1994년에 일본이 너무 파벌 정치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 새로 후속가 열린 내각이 들어서면서 선거구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까지는 중선거구제였거든요. 중선거구제는 뭐냐면은 한 선거구에서 3명부터 5명까지 당선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한 선거구 여기 충남구 여기 선거구 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 입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정원이 5명이면은 5등까지만 들어가면 당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더민당의 그 지원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가 반드시 후원회라는 사조직이 있고 그 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선거운동을 연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파벌에 의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다나카파, 무슨 호수다파 이런 식으로 해서 파벌들이 정치자금도 대주고 유세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당선을 시켰는데 이거를 94년부터 소선거구제 식으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소선거구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역에서 1등밖에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파벌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민당의 공천을 받아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지 출마를 할 거 아니겠죠? 한 명밖에 공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공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상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밑보이잖아요. 그럼 그만해요. 그 옛날에 고이즈미 수상이 그랬어요. 고이즈미 수상이 자기한테 그 우체국 우정사업 그 민영화한다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파가 많았거든요. 걔네들을 전부 해산을 딱 시키면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의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서 무소속으로 뛰든가 아니면은 다른 정당에 들어가든가 했는데 근데 고이즈미가 무섭던 게 뭐냐면은 사무라이 정치에 내가 진술을 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 나간검으로 쫓아낸 거로만 만족을 안 하고 그 자기한테 반대해서 자민당을 탈당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입후보한 지역구에 젊은 신의 정치가를 자객으로 보냅니다. 자객으로 딱 보내고 그 당시에 고이즈미가 국민적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에 자기가 유세를 딱 가갖고 바람을 막 몰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낙선시키는 거예요. 정치 생명을 끊어버려요. 이게 참 무섭죠. 사무라이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게 자민당 총재, 즉 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의원내가 수상이 자기 하고 싶을 때 중의원을 해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가의 보도예요. 이게 지금 1947년부터 지금까지 중의원 선거가 25번 있었습니다. 25번 있었는데 임기 4년이거든요. 중의원은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선거를 한 게 1974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4번은 임기 중에 전부 해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여론이 나한테 굉장히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일 때 그럴 때 딱 해산을 시켜서 총선거를 다시 해요. 그러면 더 의석수가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아베도 2012년에 그 정권을 재창출하고 나서 2번 선거를 했잖아요. 총선거. 그거에서 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과거에는 왜 그게 발휘가 안 되냐면은 파벌 정치가 그 기능하고 있을 때는 그 파벌 정치의 순기능인데 그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한 파벌이라든가 한 사람이 그 독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눠먹기 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나카파에서 수상을 내면은 강요는 파벌별로 3명씩 내자라든가 이렇게 안배를 했거든요. 분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권을 쥐고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93년을 기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기틀을 만든 게 고이즈미 수상이었고 그 고이즈미 수상의 제자, 애제자가 지금 아베 신조입니다. 또 아베 이 사람이 1년간 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했을 때 또 어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6년 동안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 머리가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안 좋은데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참모들이라든가 책사들을 많이 끌어들고 그러면서 했던 게 지금 2014년도에 그 내각 인사국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건 또 뭐냐면은 여기 공무원들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간부들을 전부 수상만대에서 인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체적인 인사를 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장관이 사인만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 이런 같은 거, 그 이상급 이상, 상급 이상 간부들은 전부 수상관부에서 인사를 한다 하니까는 이 고급 관료들이 전부 수상관들은 바라보고 생겼어요. 이제 출세하고 싶은 사람거든. 그러니까는 3년 전, 4년 전에 일본에 그 무슨 학원 스캔들 해갖고 굉장히 막 시끄럽게 그 아베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촌탁이라는 거 있어요. 일본어로 이제 손탁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어로 읽기는 촌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는 아베 수상이 이렇게 좀 해줘. 얘기를 지시를 안 해도 이 관료가 내가 이걸 싹 해드리면은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알아서 기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그 좋은 의미에서 과거에는 정치와 행정이 좋은 의미에서 뭐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독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관료들도 뭐 관료들도 다 관저만 바라보게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하토야마 유키오라든가 그런 원래 있던 보수 본래 합리적 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친한파 의식이 있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건 사실 힘들고 지금의 그 일본 정치 형태를 봐서는 야권이 정말 공조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정권 교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민당이 더 쭉 정권을 아마 이어가려고 제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베 수상이 이번 그 한국하고의 무역 이 전쟁 이걸 통해서 조금 아베 수상도 데미지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는 간에 그런 거로 인해서 만약에 수상이 교체되는 그 사태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수상이 바뀐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민당 내에 총재가 바뀌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베 신조를 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지금의 뭐 일본 회의라든가 이런 뭐 일단체들하고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그 자민당이 정권을 잡는 이상 지금 우경화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일본에서도 정말 그 야권이 대동단결해서 반 아베 체제를 해서 한번 2009년처럼 정권 교체를 한번 이루는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의 지금 일본 국민들 보면은 상무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무관심, 무책임, 무능 이걸 어떻게든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뭐 요원한 얘기지만은 우리 그 한일 간의 교류라든가 물론 전쟁은 우리가 싸움을 걸어 왔으니까 싸움을 해야 되지만은 이 시민이라든가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하고의 관계를 뭔가 아베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그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뭐 금방 해결될 건 아니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가서 제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내기를 하고 나머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